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기업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제가 몸담은 회사가 이제 3류 기업에서 2류 이제 세계 1등 기업이 되기까지 현장에서 쭉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게 3류 기업이 1등 기업으로 이제 도약하게끔 했는 그 기업의 이제 성장 모델이라는 것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소위 상품 제조 수출형 그런 이제 성장 모델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가 이제 같은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를 1등 기업으로 만들어준 그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곧바로 그 국가 차원으로 확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산업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이러면은 대표 기업의 사업 모델이나 또 국가의 산업 정책이나 전략이 다 같은 이제 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의 성장 모델로서는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여력이 이제 없겠다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해법이 뭘까를 이제 항상 고민을 해오다가 그 연구했는 말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라는 책에 그 내용을 이제 적시하게 됐습니다. 뉴 패러다임 미래연구소의 박광기라고 합니다. 관세 협상이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서 국부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가 그 국부 창출을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 제조를 해서 수출해서 영업 마진을 챙기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이제 건설 부분에서 해외에서 어떤 수주 경쟁을 해서 그게 뭐 플란트를 건설하든 아니면 뭐 도로를 건설하든 그런 해외 수주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건설을 해주고 거기 이제 공사비를 받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국부 창출 방법인데, 제가 아까 개발도상국일 때 무역 수지 흑자에서 선진국이 되면은 이제 소득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국제 수지가 이제 선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하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상품 제조 수출을 통한 어떤 마진 이익, 또 해외 경쟁 수주 경쟁을 통한 건설에 대한 도급비, 이런 거는 이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라는 게 제한이 돼 있죠. 항상 가성비가 이제 게임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국제 수지가 선진화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투자 소득 쪽이 이제 강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자본이 축적된 게 없을 때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들였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본이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국부를 창출하는, 소위 대한민국도 이제는 투자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이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 개발형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건설도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사는 시행사가 도급비를 주고 그냥 끝나는 거고, 시행사는 그야말로 이제 투자 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자 개발형 이익으로 이제 우리가 국부 창출의 방법을 다원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국부라는 것이 반드시 해외에서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뭐 사업을 벌여가지고 벌어들이는 것도 이제 국부지만, 해외에서 돈의 흐름이 국내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든지 뉴욕과 같은 그런 국제 도시들은 사실은 그 경제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투자, FDI죠. 그런 투자.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글로벌 인재들이 뭐 주로 이제 관광객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처럼 내수 소비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그렇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외와의 연결성을 확대해가지고 해외의 자본과 FDI와 또 인재가 들어와서 국내 내수도 같이 일으키는 소위 글로벌 집적 효과 기반의 국부 창출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국부 창출이라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돈 자체가 들어와서 내부에서 이제 국부가 창출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관세 협상도 그렇게 국부 창출이 되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세 협상의 로드맵이 그려져야 된다.
특히 우리 그 대미 투자 금액 5천억 불이나 되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정부 보증으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남의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라면 자기 돈을 100% 동원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 뭐 전세를 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강남의 자산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은 세계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계 경제의 수도인 미국이 강남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3,500억 불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이제 보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다면 정부가 보증을 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 달러로 현지 금융기관들,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뭐 국제펀드 쪽에서 달러를 아주 저렴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아주 장기간에 이건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신용으로 우리나라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미국에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받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자체 신용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현대, 삼성, SK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 신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돈을 현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 이러면 훨씬 더 유리한 이자 조건으로 또 장기간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소위 세계의 강남인 미국에다가 아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거죠. 뭐 그게 우리 공장 투자를 더 넓은 땅을 우리가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의 조선소 아주 그런 조선소를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조선소를 갖다 부흥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국부 창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용한 자산을 미국에 취득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국제금융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환율 리스크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보증의 파워라고 보죠. K신도시처럼 공장 옆에 도시를 같이 만드는 계획이랑 관세 협상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부 창출이 단순히 상품 수출 마진형에서 투자 개발형 마진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투자 개발형이라는 거는 시행사처럼 그 투자 자체를 무슨 수주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따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급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투자 자체를 기획을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당신 나라에서 할 테니까 이거를 허용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기 나라에 도움이 굉장히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이제 오다가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미국에 어디든지 간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갖다가 뭐 10조, 20조를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 지역이 이 기업이 공장 하나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공장과 연관되어 있는 전후방 산업들이 다 부품 산업부터 해서 협력업체까지 같이 이렇게 생태계가 조성이 되죠. 클러스터가.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생산 단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5천 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든 우리 뭐 국가 산단에 보면은 뭐 거의 수만 명의 인구가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산업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포항의 철강 도시, 여수의 석유화학 도시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인구가 팽창하면서 이게 산업 도시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장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투자해가지고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여기에 땅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생기죠. 사람이 갑자기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재우려면 주거단지도 필요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도 필요하고 물류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들이 이 산업 경쟁력을 올리려면 인재도 공급해줘야 되니까 기술학교도 필요하고 뭐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 쇼핑 뭐 이런 모든 그 도시 인프라가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우리한테 새로운 일감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공장 투자만 해가지고 공장에서 물건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이익을 챙기는 그 자체는 아주 1차원적인 해외 투자인 거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하는 이 투자는 우리 공장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이 거대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개발 투자 수요를 우리 일감과 일자리로 현지하고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신도시라는 거죠. 도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건설업은 나가서 신도시 사업을 해줘요. 베트남에도 하노이에 신도시를 대우건설이 만들고 있고, 또 하나가 이라크에 가가지고 무슨 비스마야가 도시도 만들고, 또 뭐 압둘라 시티도 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건설은 건설대로 신도시 만들고 있고, 또 제주는 제주대로 또 제주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있고, 이 둘이 맞물려 가야 제주가 인구 유입을 시켜서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 인프라 수요가 나면서 이 도시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를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아파트도 만들고 뭐 도로도 만들고 했는데 여기 사람이 몰리지 않네? 이 도시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도 그런 거 도시 인프라를 깔아놨는데 기업이 안 오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제조, 즉 인구를 유입시키는 제조업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 이 건설과 결합이 됐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평택이 바로 반도체 산업도시죠. 그래서 미국이 보면 현대가 투자했는 그 지역의 도로 이름을 갖다가 현대 하이웨이, 뭐 SK가 투자했는 데는 SK 블레바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도로 이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SK 시티, 삼성 시티, 현대 시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조 공장을 둘러싼 그 배후 지역을 산업도시로 건설해서 그 산업도시가 건설되면서 어마어마한 건설 일감과 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 중견, 우리 지금 국내 중견, 중소 건설사들이 국내에 일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도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십 군데가 진행이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업, 한국이 주도한 이 산업 도시들을 이것도 최첨단 도시로 만드는 거죠. 왜? 우리는 1기, 2기, 3기 신도시를 다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1기, 2기, 3기 신도시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요소 기술들을 다 우리가 글로벌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럼 그렇게 된다 이랬으면은 그 나라에서 이 산업 도시가 최고의 미래 첨단 도시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미래 첨단 도시라는 거는 전 세계 신기술의 융합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전 세계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신기술이 실용화되는, 상용화되는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대한민국이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미국의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선점함으로 인해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지금도 그 선진국이 2%, 3% 고성장을 누리는 배경이 됐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할 때 디지털 온라인이란 새로운 시장을,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미국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또 선진국은 선진국끼리 이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신도시를 최근까지 거대 규모로 공사해 본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 세계의 미래 첨단 신도시 플랫폼을 대한민국이 선점을 한다 이러면 우리 제조 투자를 마중물로 해서 어마어마한 국내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로 일어나는 굉장히 장기적인 30년, 40년간의 투자 개발형 이익을 대한민국이 투자 소득 수지로 바꿔낼 수가 생기는 거고, 또 이 산업 도시들을 연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EU 시장과 같은 대한민국 단일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EU가 한 27개 나라가 하나의 시장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요 5천만 원이라는 작은 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조가 현지로 진출해가지고 그 제조 거점을 마중물로 해서 거기 각 나라마다 최고 살기 좋은 미래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걸 링크를 한다 이러면 세계 속에 한국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 공동체가 세계 속에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건 대한민국이 제국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잘하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경제 특구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기를 혁신 도시 같은 거를 뭘 만든다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혜를 주죠. 그랜트를 규제 프리존이다, 또 뭐 법인세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을 주는데 이게 이제 특구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해외 지역을 갖다가 그 정부하고 내고를 해서 우리 국내에서 특구화를 하듯이 한국 특구를 이제 받아내는 거죠. 받아내 가지고 거기에 비자라든지 세제라든지 규제 이런 것 쪽에서 이제 특별 그란트를 이제 받아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매년 한 2-3천 개 정도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각자 도생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뭐 베트남에도 한 뭐 100여 개 기업이 나갈 거고 미국에도 또 한 100여 개가 나갈 거고 전 세계적으로 한 2-3천 개가 나가니까 그럼 이 2-3천 개가 다 각자 도생으로 나가는데 미국에 나가는 우리 기업들은 텍사스로 한번 모이자. 그 다음에 폴란드로 나가는 기업들은 또 폴란드 어느 특정 도시나 이런 지역으로 이제 주로 앵커 기업이 나가는 폴란드 같으면 이제 방산이 주니까 그럼 방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자. 이런 식으로 국가 단위로 그 지역에 나가는 우리 기업의 투자를 조직화를 시켜주면 그리고 그 조직화된 그 힘으로 그 반대급부로 상대국으로부터 특구화를 그란트를 얻어내면은 이거는 막강한 파워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산업도시를 만든 그 밑바닥이 바로 여기서 특구화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방산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가 아주 거대한 이 한국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은 방산으로 시작을 했지만 방산과 관련되는 기자재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다 같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되고 또 그 폴란드 그 자체를 동유럽의 대한민국의 교두보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도 이제 그 HD 현대가 조선소를 합작해서 하는데 그러면 사우디도 그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특구를 받아가지고 사우디의 이제 한국 조선 산업도시 지금의 제2의 울산 조선 산업도시가 되는 거죠. 제2의 거제 산업도시처럼 그런 산업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를 미래 첨단 도시로 개발을 해서 중동의 교두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각 세계의 대륙별로 권역별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앵커 기업으로 해서 그란트를 받아서 특구화를 시키고 그 특구화 위에다가 산업도시로 개발을 해 나간다 이러면 그럼 이거는 뭐 이 모델을 전 세계에 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그 나라는 산업도시를 만들어지면서 이 산업도시가 그 나라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는 거죠. 한국도 울산 산업도시, 포항 산업도시, 여수 산업도시들이 각각 석유화학과 철강과 자동차와 이런 걸로 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켰을지 그 나라도 똑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관세 협상 성과를 국내 일자리랑 건설 경기로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그 경제 특구하고 신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해외 제조업 투자가 국내의 일감과 일자리로 연계가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일감이 연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지금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주로 제조 중심인데 우리 그 국민들의 수준하고 우리 산업이 일치해서 쭉 커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고학력이 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식 사회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개발 산업 사회에서 이 지식 사회로 바뀌어지면은 우리 국민의 일자리의 베이스도 지식 산업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지 제조 산업이 베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제조업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외국 노동자를 수입해가지고 우리 지금 제조업이 있는 산단 산업단지들이 외노자 일터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 국민 일터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제공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잡 미스매칭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뽑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졸 청년들은 지금 저 고학력 인력들 중에 잡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이 3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 국내 산업 구조와 우리 이렇게 지식 사회로 바뀌어진 우리 사회 구조가 매칭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현지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 경제와 링크되게끔 이제 한다라는 그 의미는 제조업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산업의 생태계, 조선 산업,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이 국내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를 이게 글로벌로 미국과
세계국으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즉 미국의 인구와 기술 인재와 또 자원, 그 다음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 이것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하나가 되는, 즉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확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걸 갖다가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조선 같으면 미국에만 조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도 지금 하고 있고, 사우디도 하고 있고, 인도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한 5-6개 국가까지 지금 한다 이러면, 한국의 이 일감이라는 거는 현지 사업장의 일감이 있고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본사 일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사업장의 일감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 생산직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 생산 현장을 지원해주는 본사 일감은 지식 서비스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사, 총무, 상품기획, R&D, 뭐 설계, 뭐 심지어 환경안전, 뭐 노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다양한 지식 서비스가 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우리가 해외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대한민국 국민 일자리는 지식 서비스 기반의 본사 일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대한민국 일자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미국의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투자들이 과거에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벌던 상품 제조 수출에서 정말 국내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가 통상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가지가 이제 K 국가산단, 그 다음에 K 경제특구, 또 K 산업도시, 즉 이제 신도시, 이 3가지 플랫폼을 대한민국이 통상 모델을 이제 펼침으로써 과거 상품 제조 수출형은 이제 낙수 효과가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국내에 딱 현재 투자를 해버리니까 새로운 낙수 효과 2.0 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상의 이제 밑바탕이 된다, 이런 거죠. 이번 협상과 투자가 한국 경제의 새 전성기를 열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마스가 모델을 이제 잘 성공을 시키면 이 마스가 모델을 무한 복제를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아이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2, 제3의 울산 산업도시, 포항 산업도시 같은, 철강 산업도시, 조선 산업도시 같은 걸 전 세계로 우리가 펼치면 피크 코리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팍스 코리아나를 열 수 있는, 즉 지금 우리가 피크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상품 제조 수출로 인한 성장이 피크 아웃이라는 거니까, 마스가가 우리한테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 이러면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지금 미국이 우리 협상에서 이제 칼을 쥐고 있죠. 그 칼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얼마 전에 한미 협상이, 관세 협상이 돼 가지고 15%라는 걸 이제 결정이 났는데, 미국이 아직도 이 15%를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실효를 시켜야 되는데 실효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계속 뭐 자동차 같은 25% 관세를 지금 물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이 15%로 우리가 관세를 낮출 거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이 지금 계속 25%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칼인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빨리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그러면 이걸 해줄게. 이제 이런 형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하고 한미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투자 약정을 했던 3,500억, 요번에 이제 추가로 1,500억 불 투자하겠다 하면 5천억 불 정도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는 LNG 우리 1,000억 불 추가 구매하는 거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LNG까지 포함한 6천억 불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금액인데, 특히 요번에 약속했던 추가 1,500억 불은 주로 이제 제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 전에 이 3천억 불 중에는 1,500억 불이 그 조선 재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고, 나머지 이제 한 2천억 불 정도가 지금 공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그냥 말로만 이거는 뭐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할 테니 당신네들이 돈을 대라, 이제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 2천억 불 투자든 조선 재건 투자에도 1,500억 불 투자하면은 무려 200조입니다. 무슨 조선소 만드는데 200조 원이
돈에 들어가겠어요. 그 조선소 그 자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조차도 200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럼 이 200조나 되는 투자를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조선산업 투자 제외하고 추가로 지금 2천억 불 투자는 전혀 지금 꼬리표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론 뭐 핵심 광물 투자다, 뭐 기타 뭐 에너지 협정이다, 뭐 이런 이제 투자 항목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부 또 상당 부분 요번에 추가로 하기로 했던 1,500억 불에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2천억 불이랑 그 전에 약속했던 이 2천억 불의 투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지금 아무도 그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앞으로의 관세 협상에서 이 2천억 불 투자,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가는 1,500억 불 투자, 이 투자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중요한데 제가 앞서서 K국제산단, K산업도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조선소를 건설해가지고 배를 뭐 척척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한다 하는데 200조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에는 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0조를 갖다가 뭐 1, 2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이게 10년, 15년 정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K조선소에도 투자를 하지만 조선소 인수도 하고 뭐 설비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 기자재가 생태계가 구축되게끔 우리나라 중견 중소 기업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클러스터, 즉 K국제산단도 반드시 투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해도 200조 투자는 또 다 못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 조선소 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2의 울산 조선산업도시를 만들듯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2의 한국 조선 필라델피아 조선산업도시, 미래의 첨단 조선산업도시까지 가야만 이 200조를 갖다가 10년, 20년이란 장기간의 프레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데에서 뭐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의 규모라든가 또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입장이나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 2천억 불 나아가서 이 3,005억 불에 대한 투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투자 규모가 크고 더 장기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공약 중에 자기가 임기 내에 10개의 신도시를 미국에 건설을 시작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게 있어요. 미국도 그 도시들이 많지만 뉴욕부터 시작하고 다 이게 올드 도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 AI 도시라든지 이렇게 뭐 UAM이라든지 또 자동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장착이 돼 있는 도시가 되려면 구도시를 개선을 해가지고는 그런 첨단 도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뭔가 새로운 미래의 첨단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려는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자기 대선 공약에서 남부와 서부 쪽에 있는 연방 소유의 땅을 활용을 해가지고 워싱턴 DC 정도 규모의 신도시를 10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들 중에 그런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빅테크가 아무리 글로벌 기업으로 잘 나간다고 하지만 기술이 앞서 있다 하지만 그 양반들은 플랫폼 기업들이지 물리적으로 도시를 갖다 건설하는 거는 전통 건설 기술과 첨단이 다 같이 복합이 돼야만 되는 건데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그런 역량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건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첨단 기술, 요소 기술들은 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했다 이러면은 마스가가 시작을 했지만 미국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제2의 마스가를 만들 수 있죠. 즉 도시개발형 마스가를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죠. 그 제안을 하면서 3,500억 불이라는 그 거대 규모의 투자 펀드를 집행을 윈윈하게 미국도 필요로 하는 도시도 건설하면서 한국에도 국부를 새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금 뭐 텍사스라든지 필라델피아 같은 데 보면 이게 필라델피아가 러스트벨트 아닙니까? 거기는 과거에 번성하던 도시에서 조선 산업이 망가지면서 공실률도 높고 땅값도 건물값도 다 이게 낮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첨단 산업, 조선 산업 도시를 하면은 집가도 올라가고 건물가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개발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도체 산업 도시를 만든다 이러면 텍사스 같으면은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6, 7배가 되는데
남부 국경지대하고 거기 땅값이 싸거든요. 그냥 다 광활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갖다가 딱 세우면서 이 주변에 한 2천만 평 정도 되는 우리나라 뭐 마산이나 이 정도 되는 지역을 아주 저렴하게 땅을 사서 그 도시를 첨단 신도시로 개발을 해내서 텍사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 그럼 인구 유입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도시가 30년, 40년 동안 발전하면서 그 도시에서 창출되는 그 개발 이익이라는 게 땅값만 해도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거를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가 투자 협상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할 내용이고 앞으로의 숙제가 더 크게 남아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예비 게임이고 앞으로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협상이 이렇게 봅니다. 역대 정부가 보여주기식 신산업 육성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현 정부는 어떤 것이 달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진짜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이 성장에 대한 비전이 아주 그 시대적으로 타이밍이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20여 년 지속되는 그 과도기를 끝내야 된다. 근데 그 과도기를 끝내는 새로운 성장 비전이 진짜 성장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진짜 성장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질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질적 성장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팽창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팽창기에는 GDP를 양적으로 확 올려놓는 거죠. 그게 압축 성장이잖아요. GDP의 양적인 팽창.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기예요. 그럼 이 성장기가 끝나면 이 팽창된 이 GDP를 가지고 다수의 국민이 양극화도 줄이고 또 고루고루 이 지방도 발전하고 그런 어떤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단 성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해서 자본도 축적하고 기술도 축적하고 해서 성장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이 성장한 힘으로 이제부터는 이 성장 과정에서 뒤처져 있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니까 뒤처져 있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국민이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다수 서민층, 중산층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를 이 성장의 힘을 활용해 가지고 다 고루고루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게 하는 게 질적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질적 성장이라는 건 무슨 성장이냐?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인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포항을 보십시오. 포항이 엊그저께 무슨 뉴스에서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나왔는데 철강 도시 포항이 죽어간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 도시가 죽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이라는 철강 도시, 석유화학 도시라는 여수 경제가 망가지고 거기서 자영업이다 뭐다 지금 메인 산업이 죽으면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거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기술과 자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것이 질적 성장의 진짜 성장인 것이지 무슨 10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무슨 뭐 13대 무슨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과거의 성장 팽창기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서 어떤 특정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산업에서 얻어진 부로 고루고루 나눠주겠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추격 경쟁은 끝났다고. 첨단 산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첨단 기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간들이 이미 어느 정도 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량들이 있어서 정부는 그걸 잘 넛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정부가 그걸 앞장서서 손을 들고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성장을 구현을 하려면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우리 축적된 경제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시장과 기술의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만 시장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널려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이라는 것도 첨단 기술과 신기술만 기술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패스트 팔로우로 축적해왔던 이 어마어마한 지금 완성된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을 어느 시장에다가 활용해서 사업장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래서 거기서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의 게임인 거죠. 성장이라는 거는 성장의 실체는 뭐냐?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첨단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게
그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왜? 첨단 기술이 이렇게 해서 그 첨단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이 돼서 글로벌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때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사업장을 일으키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중산층 국민들 소수 엘리트들이 첨단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위 기술, 중위 기술은 개발도상국이나 중견국 이런 국가에 나가서 그 나라가 필요로 한 마스가를 하면 그게 다 필요한 기술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술들을 써먹지 않고 그 숙련된 기술을 가진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전부 다 지금 무슨 놀고 있게끔 만들고 또 그렇게 사업장을 만들면 거기에 어떤 외국어가 되고 글로벌 감각이 있는 우리 청년 대졸 인력들이 같이 나가서 백오피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기회가 있는데 그 국내에서 공장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안 가니까 그 고학력 대졸 인력들이 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첨단 산업을 가지고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AI로 뭘 경제를 확 살리겠다 다시 성장을 하겠다 이거 그전에 다 해보던 거 아닙니까? 디지털로 뭘 하겠다 이거야말로 보여주기식 가짜 성장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진짜 성장 비전을 제시를 했으면 그 정책 입안자들은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문제를 겪고 있는 다수 국민들, 중산층, 서민층, 지방에 있는 전통 산업의 사업장들, 그 산업 도시들이 내려앉고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 이게 진짜 성장의 실체다라는 거죠.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을 함께 키우는 투트랙 전략은 왜 필요한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첨단 산업은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첨단 산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은 반드시 육성하되 그거는 국가 성장 전략, 국가 산업 정책의 한 부분이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하이테크 산업 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국가의 산업 정책의 방향은 맞죠. 지향점은 맞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국민 고용을 현재 일감과 일자리를 주는 95% 국민과 기업의 기존 산업, 이 기존 산업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한 단계 위로 도약을 하려면 허공에서 뛰어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도 항상 우리가 밑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디딤돌이 돼야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 밟는 이 디딤돌이 뭐냐? 기존 산업이거든요. 그걸 뭐 전통 산업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건 사실은 기존 산업이죠. 이미 우리가 해오던 산업이니까. 그 허공에서 우리가 점핑을 하는 게 아니다. 이 기존 산업이 단단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첨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첨단 산업을 하고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들을 하냐면은 공장 설비를 줄이고 통폐합해서 감축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고부가 스페셜티 쪽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R&D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죠. 그러면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는 기본 바탕이 기존 산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첨단 산업이라는 것도 기존 기술과 연관성이 있을 때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어가지고 그 첨단 산업을 더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우리가 축적된 기술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걸 갖다가 저게 미래에 돈 되는 사업이다, 우리도 같이 뛰어들어서 한다?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산업에서 잘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산업을 같이 키워야 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마스가가 있는데, 마스가라는 게 전통 조선 산업만 우리가 뭘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조선 건조 기술, 미국보다 앞서 있는 이 양산 건조 기술을 가지고 미국 재건을 돕지만, 미국의 이 조선 기술에 앞서 있는 친환경 조선 기술, 스마트 건조 기술, 친환경 연료 조선 기술, 그다음에 선박 기술, 그다음에 또 자율 운항 그 선박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이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미국과의 전통 조선 건조 산업의 파트너십 기반 위에서 우리는 미래 첨단 조선도 앞서 나갈 수 있는 협업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항상 가야지
정부의 정책이 첨단 산업 하나만 바라다보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다. 모든 국민이 첨단 산업에만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 인상적인데 그럼 중산층 서민층이 함께 성장할 길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첨단 산업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첨단 제조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그 첨단 제조도 아주 독보적인 그 독특한 어떤 지식 기반의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생화학 뭐 제조를 한다. 유럽의 그 뭐 스위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처럼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제조업이라 해도 우리 한국 제조업하고는 다르죠. 제조업을 크게 대별을 해버리면 공장 단의 효율에서 이익을 주로 생기는 제조업이 있고 이게 양산 제조업이죠. 그 다음에 공장 단이 아니라 이 R&D 단, 이 소위 말하는 브랜드, 프리미엄, 우리 명품 산업, 이태리, 프랑스의 명품 산업들은 같은 제조업이죠. 그렇지만 공장 효율에서 공장은 다 아웃소싱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프리미엄, 이 여기에 문화에 대한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을 크게 대별을 해 봤을 때 한국의 제조업은 지금 양산 제조업이에요. 그럼 첨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제조업도 전부 다 양산 제조업이에요. 가성비 게임이고 여기에 키는 뭐냐? 가성비는 절대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의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제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으니 앞으로 제조업이 첨단 제조로 가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우리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서 GVC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 국민이 시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저 앵커 대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그런 대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 1차 협력사 주로 대기업의 관계사가 돼요. 2차, 3차 이제 중소기업들이 쭉 이제 내려가 있는 이 수직교열된 게 이게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여기서 지금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생기고 아까 빨대 효과를 얘기했잖아요. 그 양극화의 이제 기본 바탕이 우리 산업 구조가 이제 돼 있는데 요 구조를 그대로 글로벌로 확장된 게 뭐냐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최고 피라미드 정점에 미국의 빅테크가 있고 그 밑으로 하단부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이 소부장을 가지고 뿌리 산업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조 2대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이 왜 OECD 최저 생산성 국가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메인은 아까 제가 빅테크 얘기를 했죠. 피라미드 최상단에는 같은 제조업이라도 애플만 해도 아까 제가 제조업 얘기했던 브랜드와 이런 프리미엄 공장에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이 이익이 나는 거고 그 밑에 하청업체 즉 부품 기지창 역할을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제조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왜 생산성이 지금 이렇게 전 OECD에서 이렇게 최하위 수준까지 와 있느냐. 제조업을 제조 강국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즉 대한민국의 전 제조 산업의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시켜서 우리도 이 제조업의 스마일 커브상에서 R&D라든지 또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옮겨가야만 우리의 생산성도 베이스 캠프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중산층, 서민층들도 현지를 지원해주는 본사 일감 기반의 고부가치 영역으로 지식 서비스 쪽으로 일감의 일자리가 바뀌는 기회가 이제 생겨난다. 이제 이런 거죠. 저성장 저출생 기후변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킹핀 산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산업이 처한 가장 큰 위기가 그 중국의 물량 공세, 중국 산업의 이제 추격이고 지금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의 파워의 근본이 그 거대한 14억이라는 내수 시장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뭘 어떻게 중국하고 맞서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 기업과 기업 간의 융합,
국가 단위의 융합으로서 승부를 해야 이 중국 규모의 경제에 맞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거죠. 국가 단위로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 거하고 마을을 하나 건설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집이라는 거는 하나 짓는다 이러면 건설사 한 개 기업이 집을 하나 짓겠죠. 그러나 마을을 건설한다 이러면 건설사 혼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도 넣어야 되고 뭐 각종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전체 토탈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산업이 동원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마을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런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이 산업과 기업을 갖다가 융합할 수 있는 국가 단위나 또는 이런 업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스가를 해가지고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선 산업 도시를 만든다 이러면 하나 조선소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건설이 같이 들어가서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집이라는 건설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을이라는 건설 사업을 기획을 하면 집을 건설할 때는 중국의 집 건설사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을이라는 걸 건설을 한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 업종과 기술이 복합이 되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서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장을 만들면 더 많은 다수의 기업과 다수의 국민들이 조인할 수 있는 참여해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만들어지겠죠. 집 하나를 만드는 데는 그만큼 참여하는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가 제한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의 대규모의 그 경제와 경제의 규모와 경쟁을 하려면 얼마나 더 대규모의 이 사업장을 기획해내느냐. 이걸 더 확장을 시켜가면 결국은 국가 단위의 기업가 정신을 한다. 중국의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의 융합 경쟁력으로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는 정부가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이 커오는 것을 뒤에서 정책 자금도 되고 이렇게 넣지 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기업 단위, 산업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국가 단위 융합 기회를 발굴해내서 그것을 사업화시켜서 더 많은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와 일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 단위 융합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게 새로운 국가 정부 정책의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저성장, 저출생, 기후변화 같은 여러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위기에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복합 위기를 돌파를 하려면 이런 위기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렇죠? 양극화 문제와 청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큰 흐름 속에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이 돼 있는 거를 각자 균형 발전 대책, 양극화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따로따로 처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국가 단위로서 하나를 때려가지고 나머지 볼링처럼 9개의 핀을 다 해결의 물꼬를 할 수 있는 그런 5번 킹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번 킹핀이 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삶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국제사회의 변화라는 그 맥락을 철저하게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종속 변수, 국내가 대외 변수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내에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그 변화를 읽고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읽고 안으로 들어와서 국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게 문제 해결의 순서인 거예요. 밖을 보지 않고 안에서만 해법을 찾으려면 절대 해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 위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압축 성장해가지고 이 경계 위치에 와 있는데 이 경계 위치에서 대외적으로는 기술 브리징 역할을 요구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술 브리징 역할이 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내적으로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기업 생태계는 초과밀 구조를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 부품 업계가 됐든 자영업 프랜차이즈가 됐든 뭐 이발소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됐든 대한민국은 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우죽순격으로 관련 산업들의 생태계가 늘어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과밀 구조를 형성했어요. 그 과밀 구조가 과거에는 우리가 낙수 효과로 우리 수출이 막 늘어나니까 다 먹여 살렸습니다. 일감과 일자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막 우후죽순으로 컸죠. 그러다가 이제 성장 팽창기가 마감이 되고 우리 경제가 수축하고 쇠퇴기가 되면서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서 이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출혈 경쟁이 이제는 제로섬 게임에서 네거티브 섬 게임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공급력이, 즉 과밀 구조라는 건 공급력이잖아요. 그 공급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건설업계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건설업들이 폐업을 하면서 공급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공급력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감과 일자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일감과 일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내수가 돌아갔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내수는 수출 낙수 효과가 없어지면서 초과밀 구조가 공급 능력이 줄어들면서 초저성장이 노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아무리 우리가 내수에서 무슨 뭐 쿠폰을 해가지고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내수 특성 자체가 수출 낙수 효과로 성장해온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공급력의 이 초과 과잉분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흡수를 내수 시장에서 못합니다. 왜? 이 공급 과잉력이 전부 다 수출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급 과잉력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출구가 뭐냐? 마스가와 같은 해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해외 시장에 우리의 초과된 공급 과잉력을 한 30% 정도만 밖으로 빼내면 국내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 초과 공급력 한 30% 정도 빼낸 걸 갖다가 어디에다 활용하느냐? 대외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기술 브리징 역할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공급 과잉력을 뽑아주고 또 대내적으로는 우리 국내 출혈 경쟁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과밀 생태계를 출구를 해서 해소를 해주면 이게 뭐냐? 글로벌 뉴딜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국내 경제와 대외 경제를 뉴딜할 수 있다. 그 뉴딜의 모델이 뭐냐? 요번에 마스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그럼 제2, 제3의 마스가를 기획한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뉴딜을 한다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킹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성장의 정점이라는 말이 요즘 자주 나오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한계에 다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금년에 뭐 한 0.9%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 2% 성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GDP 규모로 보면은 한 30조에서 한 50조 정도 그 사이에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추가되는 부가가치가. 근데 우리가 지금 매년 거의 한 100조 이상 대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부채로 유지되는 사회지 성장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 보면은 잠재 성장률은 OECD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한 1.9%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우리가 지금 실질 GDP는 성장은 한 0.8% 정도로 봐요. 그럼 이게 반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우리 잠재 성장률을 얘기할 때 노동, 자본, 그 다음에 이제 총 요소 생산성 같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실질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반토막도 지금 못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가 뭐 투자를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AI에다 더 투자하고 뭐하고는 이 차원을 넘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도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성장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잠재 성장률의 반토막밖에 실질 성장을 못 만들어내냐, 왜 이렇게 기존 생산 요소를 활용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냐, 이런 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크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 피크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제 성장의 피크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성장의 피크라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성장을 이때까지 쭉 성장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30년, 40년 쭉 축적해온
우리나라의 경제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아까 제가 잠재 성장률, 즉 우리가 가지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규 투자를 우리가 운운하냐. 우리가 이게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우리의 경제 역량, 그동안 축적해온 이 역량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성장의 피크를 얘기하냐. 이걸 제대로 하면은 성장의 피크가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널려 있는데 우리의 지금까지 성장했는 상품 수출이라는 그 경로를 우리가 고집하니까 성장의 피크인 것이지 새로운 성장 경로를 찾는다. 즉 우리의 축적돼서 최고조에 달해 있는 우리의 경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경로를 찾는다 이러면 지금부터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선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국은 그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중진국 함정, 선진국 함정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달리 하시는 학자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외부에서 선진국에서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수입해 오던 걸 갖다가 이제 자체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수지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국내 시장을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게 국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쭉 성장을 해오다 내수 시장이 정체가 딱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게 중진국 함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건데 그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오다 쭉 성장한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 가지고 내수 시장이라는 한계를 뚫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때 중진국 함정을 돌파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삼성, 현대, SK 이런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나 태국이라든지 무슨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들을 배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 함정은 이런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서 내수의 성장의 한계를 돌파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해서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선진국 레벨에 와 있는 거죠. 3만 불 정도의 레벨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성장 모델이 개발도상국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경쟁하는 구도죠. 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우리를 선진국으로 올려왔던 그 성장 모델이 개발도상국, 우리를 추격해오는 후발국가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때만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그 선진국 함정, 즉 중국과의 경쟁의 어떤 실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과거에는 추격형 성장이 통했는데 지금은 왜 안 통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산업 정책을 쭉 성장 정책을 펼쳐온 걸 쭉 보면 한 20여 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무슨 13대 성장 엔진 육성, 뭐 10대 신성장 동력 육성 이런 거를 각 정부마다 다 해왔습니다. 뭐 이번 정부는 또 A, B, C, D, E, F 뭐 해서 이제 AI를 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성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펼쳐왔는데 근데 한 20여 년 지금 그런 전략을 펼쳐왔는데 우리가 성공했습니까? 이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신산업이 탄생했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게 과거에 우리가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또 전자산업, 뭐 철강산업, 중화학산업을 할 때는 그게 됐는데 왜 지금은 이게 안 되냐? 지금은 우리를 추격해오는 후발주자들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0배, 100배 규모로 경쟁을 하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위 신성장 동력이다 또는 이제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 중심으로 우리 기존 전통 산업이 이제 중국이 경쟁해 오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키워서 가야 된다. 산업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첨단 제조, 첨단 산업이 뭐냐를 가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첨단 제조 산업입니다.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뭐 배터리가 됐든 다 첨단 제조죠. 즉
이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첨단 산업이라고 채택했던 이 첨단 제조 산업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대체제가 있는, 우리나라만이 하는 게 대체제가 있는 가성비 게임에서 못 벗어나는 게임. 이게 테레비를 만들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든 결국은 다 가성비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산업들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가성비 경쟁은 절대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 대비 10배, 100배의 규모의 경쟁과 게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첨단 산업은 당연히 선진국이 되면은 하이테크 산업 국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첨단 산업이라는 게 제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리드하는 이것도 첨단 문화 산업인 게요. 과거에는 세계의 청년들을 갖다가 라이프 스타일을 리드하는 게 뉴욕이었다면 지금의 세계의 청년 세대를 리드하는 것은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수도 서울이, 수도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첨단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꼭 우리가 첨단 산업을 제조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하나가 이제 있고, 그러면은 모든 국가가 하이테크 산업을 추진을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성장 전략의 일부이지 이게 국가 성장 전략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첨단 제조 산업에 우리가 지금 뭐 꼽고 있는 그런 첨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2,800만 명 고용 종사자 중에 기껏해봤자 4% 5%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95%가 종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임금과 일자리를 주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이 모든 산업의 기존 산업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올리냐의 게임이지, 너무 나라가 전체 다가 첨단 요 제조 산업에 국한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펼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추격 경쟁의 비교 우위가 있었죠. 근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퍼스트 무버인데 너 뭘 하고 있니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같은 그런 첨단 제조 산업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말로는 선도형 경제로 간다 하고 퍼스트 무버로 간다 하면서 다시 추격 경쟁을 하고 있는 꼴이에요.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는 꼴이라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성장 전략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오류에 빠져 있다. 말은 선도형 경제를 외치면서 가만 들여다보면은 미국, 중국, 우리보다 규모의 경제가 훨씬 큰 그런 거에 가성비 게임에 다시 지금 우리가 추격 경쟁을 하고 있다. 안 통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순히 물건만을 팔던 나라에서 고부가 가치가 있는 재화를 팔 수 있는 나라로 충분히 성장했나요? 그렇죠. 3, 40년 동안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우리 경제 역량을 쭉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럼 그 경제의 역량이라는 게 그 경제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단순히 어떤 돈으로 축적된 우리 자본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기업으로 키워놓은 이 대기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국제 신용을 가지고 있는 이 대기업이라는 힘,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이 그동안에 축적해온 이 지식의 역량,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국제적인 한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 한류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 그 글로벌 국민들 국제 사회에서 어떤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제 역량이라는 거죠. 그 경제 역량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2 도약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무슨 첨단 제품 몇 가지를 반도체를 더 앞으로 더 만들어가 더 돈을 벌겠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대한민국이 축적한 경제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국부를 창출하고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해줘야 아까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4%, 5%밖에 안 되는 소수 엘리트에 한정되는 일감과 일자리가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까지도 일감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여기에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권의 책을 이제 동시에 냈는 게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상품 제조 수출형 그런 그 통상 모델에서
어떻게 아웃바운드로 새로운 전략을 갈까? 그게 이제 마스가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거 외에 마스가 같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재건해줘서도 우리가 같이 돈을 벌 수 있고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네? 라고 깨닫게 해주는 큰 사건이 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일권의 책 아웃바운드 전략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밖으로 마스가 같은 프로젝트로 이제 통상 모델을 바꿨을 때 그러면 국내는 어떻게 바뀌어질까?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은 어떤 일감과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우리 내수 경제는 어떻게 바뀌어질까라는 것을 적은 게 제2권 킹핀 이후 K산업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대칭 경쟁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의미하나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게 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한번 글로벌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한 3, 40년간 경제 성장을 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남들이 70년, 100년 넘게 걸리는 걸 우리는 30년 만에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압축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위치에 와 있냐 하면은 한 30여 개국의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한 3만 불 이상 되는 한 3, 40개 정도 OECD 국가부터 포함해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 170여 개 국가의 제일 밑바닥에 이제 뭡니까? 극빈국이 있고 저개발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중견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선진국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선진국과 그 중견국 각급 아주 그 경계에 위치해 있는 경계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계 국가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상존합니다. 이 경계 국가 위치에서 모두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경제를 성장해 올 때 우리가 일본하고도 경쟁해서 극일하자 해서 이겨내고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에 방점을 둔 어떤 산업 패러다임은 샌드위치에 포착이 되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 사이에서 선진국만큼 기술도 앞서가지 못하고 또 우리 기술은 후발국이 따라오면서 경쟁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샌드위치가 되는데 이 선진국과 우리를 추격해오는 이 후발국가의 사이에 뭔가 기술의 브리징 역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필요한 걸 찾아서 브리징 역할을 하는 걸 하면은 이거는 경쟁하지 않고도 대한민국만의 즉 경계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비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선진국하고 후발국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대한민국만의 비대칭성 그 포지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요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조선 산업을 도와달라고 노크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후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경계 위치에서 선진국과 후발국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평가 잣대를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후발국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 독보적인 다양한 업종의 포트폴리오와 기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즉 전통 제조 산업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은 또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뭘 평가를 하냐면은 선진국이 대한민국한테 필요로 하는 거는 한국의 AI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무슨 원천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진국이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주 독보적인 신기술과 첨단 기술, 원천 기술을 경제적 상용화를 하는 아주 독보적인 역량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경제적 상용화를 해내는 그 능력, 그 산업 역량을 굉장히 높이 사는 거죠. 이 얘기는 원천 기술이든 신기술이 됐든 그 기술의 상용화, 그 다음에 그 상용화된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그 역량을 선진국들은 굉장히 높이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하고 요번에 조선 산업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마스가가 이제 그 한 예가 되는데 그렇다 이러면은 대한민국은 이 유리한 포지셔닝을 보지 못하고 후발국하고는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중국하고 더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더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지금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선진국하고는 우리가 원천 기술, 신기술을 우리가 선진국하고 따라잡아야 된다 하면서 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발 국가의 초격차 경쟁이라는 것은 기존 산업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가성비 경쟁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게임이 판가름 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이길 것이며 과거에 중국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선진국하고의 원천 기술이나 신기술이라는 것은 원천 기술의 그 파워는 어디서 오냐면 업력에서 오는 겁니다. 70년, 100년의 그 긴 업력에서 원천 기술들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독일의 강소, 중소기업들이 소부장에서 어마어마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소부장 원천 기술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업력에 비하면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천 기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국가 단위의 비교 우위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경쟁을 하면은 선진국과 후발국 모두에게 불리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경기 위치에서의 독보적인 비대칭성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될 점이 우리가 흔히 학계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은 패스트 팔로우였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서 앞으로 선도형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패스트 팔로우를 폄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나라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합니다. 개발도상국은. 그런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하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대한민국만큼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우로 성공했다는 것은 패스트 팔로우는 단순한 카피캣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가지고 온 그 기술을 우리가 빠른 시간에 상용화를 해서 그 기술의 가성비와 품질 게임을 펼치면서 기술의 범용화를 이끌면서 그 기술을 숙성시켜서 상용화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패스트 팔로우의 성공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 우리 기술이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가져온 이 기술을 상용화라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패스트 팔로우로 그 기술을 숙성시켜서 완성된 기술을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하고 쉐어를 공유를 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시행착오를 줄여서 압축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경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끔 우리의 완성된 숙성된 기술을 국제사회하고 공유하는 이것도 선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끄집어내는 선진국도 선도 국가의 역할이지만 기존 기술에 완성된 걸 확장시켜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선도국가, 퍼스트 무버, 선도형 경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즉,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국가 사이에 기술 브리징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은 양쪽과 경쟁하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비대칭적 경쟁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5년이 경제 대전환기라고 하셨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모두 다 우리 경제가 전환기에 있다는 얘기는 다 합니다. 벌써 10수년 전부터 전환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전환기가 뭐에 대한 전환이냐? 전환이라는 거는 A에서 B로 옮겨간다는 게 전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크 코리아라고 얘기할 때 그 피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성장의 피크인데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기존 성장 경로에서 피크점에 왔다. 즉 여기서 뭔가 새로운 성장을 하려면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개도국형 경제에서 선진형 경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V1 버전에서 V2 경제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의 주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시그모이드 커브가 있잖아요. 수명 주기라는 게 있죠. 그럼 산업이 태동을 해가지고 성장 팽창을 해서 아주 피크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성숙이 되면서 그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쇠퇴를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롭게 성장하려면 새로운 어떤 S커브를 이제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옮겨가는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 팽창기가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존의 성장 경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새로운 신성장 경로를 찾았을 때 우리가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 피크를 찍은 것은 사실은 성장 팽창이 마감이 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는 이미 우리가 성숙
쇠퇴기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때 벌써 우리가 이거 넘어갔어야 돼. 새로운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전환을 못하고 계속 과도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과도기 동안에 지금 우리가 거의 정체된 성장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왜 우리가 전환기에 이 과도기를 끝내고 전환을 하려면 반드시 전환 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기존 성장 경로가 피크를 찍었다 이러면 새로운 성장 경로가 무엇이다라는 이 V2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전환을 하는데 새로운 전환에 대한 비전이 없이 어떻게 전환을 합니까? 눈 감고 어디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환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우리를 성공시켰던 모든 정책들이 다 순기능이 역기능에 압도당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 제조 수출형이라는 산업 구조가 있어요. 앵커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밑에 2차, 3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수직 계열화된 산업 구조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압축 성장을 시켰죠. 이게 순기능이었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성장 팽창기 때는 아주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압축 성장이라는 순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장 팽창기가 마감이 되면서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환을 하지 못하고 과도기를 가니까 이게 역기능이 앞기능을 압도하는 시점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제조 수출형이라는 산업 구조가 이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순기능이 아니라 빨대 효과를 일으킵니다. 즉 가성비 경쟁에서 불리한 대한민국의 상품 제조 수출형 기업이 중국에 쫓겨서 완성품 앵커 기업이 경비를 갖다가 원가를 줄이려는 그 압박이 2차, 3차 이 피라미드 밑으로 쭉 전이가 되면서 우리 뿌리 산업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원가를 압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빨대 효과가 되는 거지. 예전에는 대기업이 밖에서 마켓 쉐어가 늘면서 일감도 갖다 주고 그걸 해서 국내 공장 더 지어 가지고 국민들 일자리도 더 만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수출 낙수 효과의 순기능이 있었는데 이 순기능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경제의 밑단을 갖다 빨아당기는 빨대 효과. 이게 지금 양극화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란 말이죠. 그렇다 이러면은 이 상품 제조 수출형이라는 이 구조를 이제 이 전환기를 맞아서 V2의 새로운 전환 2.0 비전, 즉 산업 2.0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은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를 압축 성장해서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던 제조 지상주의, 수출 드라이브, 그 다음에 또 기술 지상주의, 기술만 하면은 우리가 뭔가 초격차를 이루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과거 경제관에서 지금의 경제가 성숙 쇠퇴기에 있을 때의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이 결코 전환을 할 수 없다. 즉 정책 전환을 실패한 20여 년이 지금 대한민국이 정체하고 있는 과도기 20여 년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조선소나 반도체, 배터리 공장 투자 얘기가 많던데 이게 관세 협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제 협상이라는 게 이제 카드가 있는 거죠. 서로에게 협상 이제 레버리지 카드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의 국가 아젠다가 있는 겁니다. 산업의 아젠다가 이제 자국의 조선 건조 역량을 다시 재건을 하겠다. 또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내로 유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국가 산업 아젠다가 있으니까. 그 산업 아젠다에 대해서 해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한국이라고 지금 미국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카드가 결국은 최대 레버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선 투자나 반도체 배터리 공장 투자가 한국에게는 대미국 협상 레버리지로서 가장 강력한 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 봐도 과거에는 이제 관세가 없이 이제 자유롭게 수출을 하다가 이제는 관세라는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공장만 짓고 끝나면 안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게 대한민국 국내에 투자하는 거를 대신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타로 이제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국내 투자의 공동화를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에 투자하지만 우리 국내에도 일감과 일자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 연계 투자를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제가 다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조선이나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다 우리나라만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다 대체재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아니면 일본이 하든지, 일본이 아니면 뭐 요즘 베트남도 하고 말레이시아도 하고 이제 이런 다 대체재가 있는 제품들은 결국은 가성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성비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경비를 원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부가가치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만이 가진 제품이라면 우리가 가격을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비용의 미국에서 제조업을 해서 투자를 회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조업으로 투자는 하지만 이 제조업을 마중물로 해서 뭔가 이 수익 투자를 회수하는 거는 그 소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건 팔아서 마진 챙기는 소위 말하는 장사만 해가지고는, 장사 마진 거 가지고는 미국에서 투자 회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 그게 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 FTA가 관세를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던진 이유가 그 근본이 이제 무역 수지 흑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가지고 국부를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거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부 창출의 패턴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때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무역 수지 흑자를 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여 와서 이제 내수 시장을 키우는 소위 무역 수지 흑자형 국부 창출을 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 무역 수지 흑자가 상품 수지 흑자로 바뀌고, 상품 수지 흑자라는 거는 이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그런 게 상품 수지죠. 무역 수지 흑자라는 거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배를 태워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파는 이제 생산의 거점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 수지 흑자로 이제 바뀌다가 이 상품 수지 흑자가 또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현지에서 투자했는 소득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거는 모든 선진국들이 다 그런 경로를 거쳐 가지고 국부를 창출하는 방법이 바뀌는데, 그럼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하는 소위 말하면은 상품 수지 흑자 시대로 있는데 거기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미국에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로 인한 소득 수지,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수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미국의 공장 투자는 공장만 짓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이제 겁니다. 한미국제산단이나 한미경제특구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 관세 협상에서 어떤 이득이 있나요? 제가 이제 앞서서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국내 투자 공동화로 연결되지 않고 국내의 일감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켜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저는 이 국제산단과 경제특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뭐 어떤 기업은 필라델피아에 투자를 하고 또 어떤 기업은 뭐 텍사스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텍사스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국토의 한 6배, 7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란 말이죠. 그런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부품 중소업체도 나갈 거고, 또 뭐 식품업체라든지 여러 이제 이 관세를 피해서 현지에 공장을 투자를 할 텐데, 이 공장 투자들이 다 각자 도상으로 뿔뿔이 미국에 흩어져 투자를 하면, 공장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서로 집적을 해야 거기서 이제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저기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그런 측면이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미국에다가 뭔가를 반대 급부를 요구할 때, 자,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을 100조, 200조를 이렇게 투자하겠다 해야 그게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이 어느 지역에다가 이 정도의 투자를 한다는 규모가 어느 정도 어필이 되는데, 지금처럼 삼성은 여기하고 현대는 여기하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 뿔뿔이 이래 해버리면
그 투자가 끌어모아서 많다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는 그게 뭐 얼마 큰 규모라는 느낌도 좀 없을 거고 실제 그 투자의 실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를 어느 특정 지역으로 모아서 한국의 어떤 국가산단 같은 거지 않습니까? 국가산단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집중을 하면 우리 기업들도 집적으로 인해서 아주 경쟁력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도 되고 또 이제 경제 특구 같은 걸 이렇게 탁 우리가 이렇게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이 지역에 할 것이니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반대급부를 더 강하게 요구해서 더 강력한 그란트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게 뭐 비자 쿼터가 되든 또는 무슨 뭐 관세 혜택이 되든 아니면은 또 뭐 그 규제 프리 조건을 갖다가 받아내든지 간에 우리 현지에서 기업하는 그 우리 업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미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구화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또 미국 현지 입장에서도 한국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 보면은 국내에 국가 산단이 한 3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산단. 그런 국가 산단의 연장선에서 미국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 산단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 곳으로 집적을 시킨다. 그리고 그 집적시킨 곳을 갖다가 국내에서 우리 경제 특구 해가지고 규제 프리존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듯이 미국으로부터 그런 그란트를 받아낸다 이러면 이게 결국은 국내의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결성이 확장이 된다. 이제라는 차원입니다. 관세 혜택 없이 투자하면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 업체를 본다 이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있겠죠. 미국 시장의 외부에서 우리 같이 수출하는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있는 그런 수입 수출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있겠고 또 미국 국내에 있는 로컬 업체하고의 또 경쟁이 있겠죠. 수입산이 더 경쟁력 있냐, 로컬 현지산이 더 경쟁력 있냐, 이제 이런 관점인데 미국이 저렇게 고비용 사회인데 제조업을 해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면 미국이 만약에 관세가 없다 이러면은 아무도 미국 시장 내에다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이 관세로 이제 이 미국 시장을 갖다가 요새를 만들어 버린 거죠. 관세로 보호받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장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 됐고 우리가 일단 투자를 딱 미국에다 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관세가 또 양날의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를 피해서 미국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들어간 이상 이 관세가 요새로 미국 시장을 보호를 해줘야만 현지에서 제대로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우리가 관세를 피해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미국이 관세를 내려버렸어. 그러면은 수입산들이 더 들어오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는 돈 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는 그런 측면에서 들어갈 때와 또 현지에 오퍼레이션 할 때 양날의 칼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손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물건 만드는 걸 넘어서 공급망까지 장악하려면 어떤 협상 전략이 필요한가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뭐 어떤 완제품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부품 사업이든 중간재 사업을 하든 완제품 사업을 하든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미국의 이 그 공급망이 없단 말이죠.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외부에서 이제 부품을 수입해서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 실제 우리가 공급망을 우리가 장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K 국제 산단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현대차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 있는 현대차의 1차 협력사, 그다음에 2차, 3차 협력사들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클러스터로 동반 진출을 해야만 그 제품의 이 부품 간 연결되는 이 생태계가 현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공급망 중에서 뭐 1차 협력사 몇 개만 나가버린다 이러면 결국은 1차 협력사의
또 제품을 공급하는 2차, 3차 협력사가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에서 뭐 그 관련 부품을 공급하면 물류비라든지 또 지금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들어가 있는 부품들은 또 관세를 또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쟁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지 공급망을 장악을 하려면 미국에서 우리 현지 공급망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수입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게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즉 아까 말씀드린 국가 산단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마스가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7년 전에 그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팔면은 을이 되지만 그 나라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주면 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통상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상품 제조해서 수출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자국이 상품 시장화되는 걸 원하지 않죠. 그 글로벌 기업이 자국에 투자를 해서 자국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너그 나라만 그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먹지 말고 우리도 기술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모든 나라가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 이러면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배를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배를 만들어주는 생태계를 파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건조 생태계를 수출하는 거고 한국의 조선 건조 제조 노하우를 지식 서비스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스가라는 게 한국 제조업을 제조 지식 서비스업으로 모델을 바꾸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 마스가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준 강요된 행운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이걸 해달라. 배를 팔지 말고 우리나라도 배를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배를 만들게끔 해달라라고 했는 그 요구가 결국은 전 세계 220여 개 나라의 모든 요구거든요. 모든 나라가 요구하는 거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이때까지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 벌던 그걸 그 나라의 필요로 하는 아젠다에 맞춰가지고 미국은 뭐 조선을 원하지만 또 어느 나라는 또 뭐 자동차를 원할 거고 어떤 나라는 또 전자산업을 뭐 어떤 나라는 또 뭐 철강을 원할 거고 폴란드 가서는 방산을 원하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나라의 아젠다에 맞춰가지고 그 나라 내부에 우리 제조 생태계를 수출을 한다 이러면 단품이 아니라 제조업 생태계 자체를 수출을 한다 이러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끝없이 확장되겠죠. 지금 미국으로 해서 시작이 되지만 사우디, 폴란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뭐 아시아 확장이 되겠죠. 그럼 얼마나 많은 일감과 일자리가 생겨나겠습니까? 양쪽 나라에. 미국이랑 하는 관세 협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물건 싸게 팔고 사는 문제 아닌 건가요? 앞서서 이제 제가 상품 제조 수출형 모델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델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하게 했던 그 바탕이 되는 이제 성장 모델인데 이 성장 모델이 소위 FTA 자유무역 시대의 번영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 FTA 체계 자체가 사실상 이제 폐기가 이제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FTA 시대에서 번성했던 한국의 성장 모델이 즉 상품 제조 수출형 그 성장 모델이 시효를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관세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미국과의 무역 수지 흑자가 이제 관세를 우리한테 때리는 이제 그 근본 원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부터 국부를 창출하는 그 원천이 제품을 팔아서 무역 수지 흑자를 얻어서 그걸 달러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국부를 축적을 해왔는데 그런 국부 창출형 모델이 또 역시 시효를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전에 맺었던 FTA랑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FTA 자유무역 시대에는 이제 무관세지 않습니까? 무관세로 양국이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FTA가 관세로 교역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15% 정도 이제 관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 한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15% 관세를 100%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서 미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미국 정부가 그렇게 두지 않겠죠. 또 미국에서 우리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한꺼번에 가격을 올릴 수 없을 거니까, 결국은 공급자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 이제 그 관세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15%라는 관세를 미국의 소비자하고 우리 공급자하고 얼마나 서로 쉐어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영업이익률이 4~5%밖에 안 된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통상 시장의 소비자 가격이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 측에서 그 관세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야 이제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을 하지만, 이 대기업이 관세로 인해서 오버헤드 압박을 받게 되면 비용의 증가가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 2차, 3차까지 이제 내려가면은 그 비용 압박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사실은 2차, 3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1~2%, 뭐 2~3%도 넘기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관세가 이렇게 닥친다 이러면 그 15%라는 관세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또 뭐 글로벌 사우스 해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수출 품목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임시적으로 일부 이제 보완은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줄어드는 수출을,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로운 뭔가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관세 협상에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보는 잣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 뭐 일부 학자들이 이제 우리 농민들을 의식해서 뭐 농산품 수입은 절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당장 현안이 되는 대미 투자 그 약정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3,500억 불이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또 추가로 우리가 1,5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5천억 불 정도 되죠. 5천억 불이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뭐 한 2~3배 정도 큰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 약정했는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거를 뭐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금의 집행을 미국이 알아서 하고, 한국은 일본도 그렇지만 돈만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이 3,500억 불이든 또 추가 1,500억 불을 투자하는 돈이든, 물론 이제 제조 투자가 이제 상당 부분은 되겠지만, 제조 투자를 포함해서 돈의 주인인 한국이 투자 마스터 플랜에 대한 오너십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우리가 주도해서 투자를 하고, 또 그래야만 뭔가 우리 경제와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투자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만 대준다 이러면 우리가 그럴 여력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대규모 투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의 주도권을 우리가 앞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부터 미국도 구체적으로 아직 투자 약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쓰겠다라는 계획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정말 더 중요한 게 남아 있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이게 5천억 불이나 되는 투자를 우리 국내 경제와 연관돼서 미국에서 투자할 거냐, 이걸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관세를 깎아도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또 다른 장벽이 있다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뭐 장사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걸로 바꿔서, 장사야 이제 물건 파는 것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실제 미국에서 메인은 앞으로는 수출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현지에서 공장 투자를 해서 공장 운영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느냐를 이제 본다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크리티컬한 게 미국이 사실은 제조업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인건비라든지 각종 그 환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전통 제조업에 대한 어떤 숙련 기술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미 미국은 수십 년 전에 제조업이 많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미국에서 국내와 같은 이제 공장 운영의 수율을 아주 단기간에 올려줘야만 우리가 사업에서 이제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내의 이 숙련 인력들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한 거죠. 현지 생산성을 조기에 셋업을 하려면. 근데 우리가 미국에 우리 숙련 인력을 파견하는데 이 비자 쿼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년에 뭐 한 2,000명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뭐 대기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업을 같은 생태계 내에 있는 이제 부품 협력업체들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협력업체들의 이제 그 기술 인력들도 같이 미국에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 내에 있는 우리 국민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미국하고 약속을 하면서 이 비자 쿼터를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으면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작은데도 FTA를 미국하고 맺을 때 한 5천여 명 정도의 비자 쿼터를 받았고 호주도 뭐 한 15,000명 정도 비자 쿼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부 외교부라든가 해서 이번에 대미 투자 규모를 미국하고 약속을 할 때 그 반대급부로 2만 명, 3만 명도 훨씬 더 되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고 지금 한 입장이니까 그야말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력들은 비자 제한 없이 쿼터 제한 없이 우리 숙련 인력 멘토 인력들이 현지로 나갈 수 있게끔 그 비자 쿼터를 받아내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현지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장 오퍼레이션을 해도 채산성을 맞추기도 어렵고 또 수율을 국내처럼 올리기도 어렵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현지 오퍼레이션이 계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우리가 뭐 대통령 균형 발전 이런 걸 하면서 무슨 혁신 도시를 만들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장이 이제 혁신 도시 같은 걸 만든다는 거는 그런 도시를 하나를 이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대기업의 투자도 끌어들이고 또 여러 이제 중소 대기업하고 같은 생태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들어와서 단기간에 기업들이 몰려 들어와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 도시가 이제 경제가 이제 활성화된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 그 뭐 5천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도 이걸 하나의 국내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투자가 되니까 그러면 미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국내에서도 일자리와 일감이 같이 생기게끔 일어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국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한테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한다. 뭐 해서 미국을 뭔가 이렇게 지금 비난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하게 돼 있는 이 투자라면 이 투자를 어떻게 국내 경제와 연계시켜서 이제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이러면은 마치 국내에서 우리가 지방의 어떤 도시에 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그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듯이 그래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감과 일자리가 생기듯이 미국도 이제는 내수 시장으로 보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지만 한국 국내 지방에 투자하는 거와 똑같이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국내 경제와 연계하는 투자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제2의 내수 시장, 미국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하는 미국, 또 뭐 폴란드 같은 방산이라든지 배터리 같은 거 이런 대규모 투자들, 베트남이 특히 또 우리 한국 투자가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투자 지역들은 국내에 투자할 것을 해외에 투자하니까 해외에서도 국내 투자한 것만큼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일감이 만들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게 하려면 결국은 그 시장을 우리 내수 시장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예.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뭐라고 보시나요? 엊그저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팅을 하면서 거기 여러 가지 투자 패키지 중에 SMR이라고 소형 원전 그것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현대차가 로봇 허브를 미국에 만들겠다 하고 이제 투자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미국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압박이라든가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제 경쟁 환경을 보면 대한민국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철강이다, 석화다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가지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들이 지금 고사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제조업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미국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사실은 달려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들을 필요로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반도체든 뭐 그게 배터리든 아니면은 전통 제조업인 조선이라든가 뭐 철강, 석화, 이제 전력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니까 우리는 이런 전통 제조업들이 미국과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인한 위기도 우리가 넘길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신기술들은 다 앞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 산업도 우리는 건조 기술은 앞서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뭐 스마트 건조라든지 이런 것 쪽은 다 또 역시 미국이 지금 앞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통 산업의 협업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 제조 첨단 산업의 R&D 협업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물량 공세와 R&D 투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미 전략이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 제조 산업들을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때 강하게 미국과 한국의 산업 생태계 파트너십을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제조업도 살리고 미래 첨단 제조업으로 앞서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좋습니다. 최근 뭐 제가 새로운 어떤 성장 해법을 제가 몸담았던 기업을 위해서나 또 지금 기업의 사업 전략이 결국 이제 국가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제 산업 전략이고 산업 정책이 되는데 그걸 바꾸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하고 이제 책을 출간을 한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야, 그 산업 공동화 국내는 그럼 공동화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면 이런 우리 사회 통념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함정이라는 게 결국은 후발국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벌써 11년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진국 함정에 즉 빠져 있다라는 그 대상, 즉 그 경쟁 구도의 대상이 뭐냐면은 제조업입니다. 우리 중국하고 지금 제조업을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숭이가 구멍에다가 손을 딱 집어서 먹이를 딱 잡고 못 빼내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제조업으로 성장을 해와서 이 제조업이 원숭이 손처럼 우리를 딱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묶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의 사고가 멈춰져 가지고 선진국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니까. 근데 산업 공동화라는 게 기술 유출이다, 일자리 유출이다, 제조 기반이 유실이 된다, 지역 경제 기반이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이제 그 목적 변수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목적 변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 해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노자 일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제조업 일자리 걱정하는데 지금 우리 전통 제조업들의 산업단지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 국민 일자리 아닙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고 자기네들이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에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야, 그럼 우리 국내는 어떻게 하냐고 뭐 미국 트럼프를 비난하고 또 해외로 나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나 기업의 사업이라는 건 전부 다 환경 적응업입니다.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미 관세라든지 FTA가 폐기된 거라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불어오는 이 시대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싸우려고 하면 이건 역천자망이에요. 그럼 이 변화를 갖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 변화에 우리가 빨리 어떻게 올라타느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 대미 투자에 올라타서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국의 기술을 앞서 있는 기술을 어떻게 더 빨리 끌어당기고 또 미국의 투자의 내용이 국내 일감과 일자리와 연결되게끔 어떻게 이 기획을 해서 기회로 잡을 거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산업 공동화라는 과거 그런 어떤 우려에 잡혀서 대안도 없이 계속 걱정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산업 공동화라는 이 의식을 이 개념을 이제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